자, 이제 교재 355페이지 보시면 양가를 입원해 가지고 고유권이 나오죠. 그러니까 변호인의 고유권입니다. 대리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의 이나 피의자를 대리해서 하는 것이 변호인의 대리권이라면, 그 대리권은 만약에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가 없다면 변호인에게도 그 권한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 고유권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한과 별개의 뭐예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고인 피의자에게 권리가 없더라도 대리인에게 여전히 인정되는 권리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종류가 나옵니다. 1번 변호인만 가지는 고유권이에요. 첫째, 접견 교통권, 두 번째 신문권, 세 번째 변론. 요 세 가지는 누구만 갖죠? 변호인만 가지는 고유권이죠. 이번에 2번 피고인 피의자 중복하여 가지는 고유권이라는 말은 요거는 누구에게도 있어요? 피고인에게도 있고 피의자에게도 있지만 누구에게도요? 변호인에게도 독립해서 인정되는 권한을 말하고요. 첫째, 영장 집행의 참여권, 그 다음에 감정의 참여권, 증인신문의 참여권에서 각종 참여권들은 중복하여 가지는 고유권이고요. 그 다음에 증인신문권, 이것도 뭐예요? 중복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왠지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변호인만 하고 피고인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요 증인신문권은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피고인에게도 있고요. 변호인에게도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증거 제출, 심표하는 뜻이고, 증인신문 신청권, 이거는 뭐죠? 중복된 고유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의견 진술권, 이것도 피고인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도요? 변호인에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증거물 등의 열람 등사권과 공판기일 출소권은 피고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인정되는 고유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열람 및 등사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3 해가지고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 등사권을 따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의의는 피고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고요. 변호인에게도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에게도 인정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조인 또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로서 위임장 및 신문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자에게도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권이 인정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존재 이유는 뭐 당연히 누구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니까 존재 이유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인정 근거에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안 읽어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되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 4번 해가지고 이제 열람 등사권의 범위에서 1번 소송 계속 중 관계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송 계속 중이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람 등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검사가 법원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관계서류나 증거물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권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만약에 소송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그때는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도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해서 열람 등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맨에 보시면 열람 등사권의 행사 누구한테 하느냐? 수소법원, 다시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다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소가 제기돼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것도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검사에게 있는 것이니까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검사에게 직접 신청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도 아직 검사가 보관하고 있고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사에게 직접 신청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가 뭐죠?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죠?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판례 밑에 5번.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 인정 여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다시 반복이에요. 자, 소송 계속 중,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당연히 제출했든 안 했든 간에 열람 및 등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는 열람 등사권이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변호인이 아직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수사기관에다가 열람해달라, 등사해달라, 뭐 할 수 없습니까? 요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 열람 등사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 나와요. 자, 1번. 준항고 인정 여부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검사에게 열람해달라, 등사해달라라고 했는데 검사가 거부를 해요. 이럴 때 상급 검찰에다가 준항고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준항고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넘겨보시면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검사한테 지금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열람해달라, 보여달라는 얘기죠. 복사해달라, 등사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검사가 싫다, 못해주겠다라고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명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급 검찰청에다가 뭐 할 수는 없어요? 준항고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 이러한 검사 행위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침해하는 것이니까 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변호인의 의무가 나오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또 소송지휘권이나 법정 경찰권에다가 복종해야 되고요. 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뭐 설명드릴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항에서 보조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아들이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당연히 뭐죠? 국선 변호이다, 사선 변호이다 도움받을 수 있고요. 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도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변호인이 아니면서 피고나 피의자에게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피의자 이익을 보호하는 사람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보조인이라고 하고요. 구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번, 누가 보조인이 되느냐? 보조인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 1. 법정 대리인이 보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면 친권자가 뭐가 되는 거죠? 보조인이 되고요.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가 보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일정한 신뢰 관계가 있는 자도 보조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뭐죠? 보조인이라는 취지를 신급별로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만 하면 되죠?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우측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정한 신분관계, 친권자나 배우자나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을 뭐예요? 보호할 의무 내지는 보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죠? 보조인이라고 하고요. 재판 절차에서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에다가 그 취지를 신급별로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 기본적 내용입니다. 우측에 보조인의 권한,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인이 항소를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하지 말래요.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맨 밑에 나와있지만 맨 마지막에 되지만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죠? 뭐가 달리요? 변호인과 달리요. 끝입니다. 자, 이제 360페이지 오시면 챕터 2에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소송행위가 나옵니다. 일단 이 소송행위에 관한 부분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게 난잡한 감도 좀 있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복잡하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뭐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숙지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이죠. 일단 제1절에 가지고 소송행위의 의와 종류에서 의. 소송행위가 뭐냐? 소송 절차를 만들어가는 행위를 우리가 소송행위라고 한다. 2번 구별 개념 해가지고 1번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2번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설명드릴 게 없고 3번만 볼까요? 3번 자수와 자복과 같이 소송법상 효과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소송행위를 이중 기능적 소송행위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그러면 자수하게 되면 소송법적으로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수했다는 이유로 소송법이 아니라 형법상 뭐 할 수 있어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수와 자복은 소송법상의 효과뿐만 아니라 형법상, 실제법상 효과도 중복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우리가 이중 기능적 소송행위라고 한다라는 거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2항 종류해가지고 1번 법원의 소송행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리죠. 심리. 그 다음에 또 재판과 관련되는 뭐 강제처분이나 증거조사도 다 누가 하는 소송인 거죠? 법원이 하는 소송행위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2번 당사자의 소송행위해 가지고 검사와 피고인의 소송행위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대리인, 보조인 등이 하는 소송행위를 우리가 당사자 소송행위라고 하는데 각종 청구와 신청, 입증, 진술 등은 누가 하는 거죠?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3번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소송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제3자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이해가 편해요. 피해자.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피해자는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죠? 가해자인 피고와 검사와 법원이 당사자고 변호인과 같이 당사자 준하는 자는 재판에 참여하는데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피해자가 하는 소송행위를 우리가 뭐죠? 제3자의 소송행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냐면 압수물에 대한 함부, 가함부 청구.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지금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놈한테 물건을 뺏겼어요. 그랬더니 그 물건을 법원이 뭐죠? 증거물로서 뭐하고 있어요? 압수하고 있는 상태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가 하는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제3자의 소송행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능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1번 취효적 소송행위. 말이 참 어렵죠. 가려 써놨어요. 그죠? 효과 요구 소송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력 발생을 요구하는 행위가 뭐죠? 취효적 소송행위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기피 신청, 관할 위반 신청, 공소 제기, 증거 신청 등이 예를 들 수 있고 이거 외울 건 아니에요. 그다음 이에 반해서 효과를 부여하는 소송행위가 있는데 뭐 상소 취하, 상소 포기, 고소 취소, 정식 재판 청구, 청구권의 취하 이런 것들은 뭐죠? 여효적 소송행위 가지고 효과 부여 소송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 나오면 막
말이 어려우니까 막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성질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람의 행위가 법에 반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고요. 적법행위를 둘로 나눠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법률행위가 아닌 행위를 말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법률행위거든요. 그럼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위 속에서 의사표시 원하는 바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원하는 바가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고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99.9%는 다 뭐가 되냐면 사실행위라는 것이 대표적인 뭐예요? 준법률행위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쁘십니다. 이쁘다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건 뭐죠? 준법률행위, 준법률이 되는 거죠.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죠. 이에 반해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뭘 원하죠? 커피 먹기를 원하니까 그것은 뭐죠? 의사표시고 그 행위는 뭐죠?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고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뭘 원해요? 집 사기를 원하니까 뭐예요? 의사표시고 그 행위는 뭐가 되죠?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그 세수를 하는 적법행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준법률행위 뭐가 되나요? 사실행위가 되죠. 뭐 콧밥을 판다 또는 삽질을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 뭐가 들어있잖아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준법률행위 뭐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1번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라는 말은 결국은 의사표시에 의한 소송행위라는 거죠. 뭐가 있겠습니다.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선고하고 상소를 제기하고 각종 청구들은 다 뭐예요? 의사표시에 의한 소송행위니까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죠. 이에 반해서 사실행위적 소송행위라는 건 뭐예요? 의사표시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효과가 부여되는 행위를 우리가 사실적 소송행위라고 하는데 뭐 B번 표시행위, C번 순수사실행위 나왔는데 뭐 이거 분류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뭐 구형을 한다, 증언을 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겠다 이건 의사표시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의사표시가 아니고 뭐죠? 표시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영장을 집행한다, 피고인이 기분 나쁘다고 퇴장한다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없는 사실행위로 평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적 소송행위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영장에 의한 강제 체분,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은 의사표시도 들어있고 사실행위도 들어있으니까 복합적 소송행위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목적에 의한 분류가 나오는데 실체 형성행위 해가지고 피고인의 진술 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체 형성이 아니라 절차를 만들어가는 행위, 절차 형성행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소송 절차 관련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소송행위 들어와 가지고 의의부터 종료까지는 그냥 시험에 나올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나오더라도 충격받지 마시고요. 모르시면 모르는 데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나오네요.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해가지고 제1항 소송행위의
적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송행위 적격이라는 말은 소송행위의 주체, 다시 말하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송행위의 적격이라고 하고요. 종류해가지고 일반적 소송행위의 적격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행위 적격을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적격인 거죠. 이에 반해서 우측에 특별 소송행위 적격이라는 것은 특별한 행위, 일정한 계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적격을 말하는데, 예를 보시면 쉬워요.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 다시 말하면 재판을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법관이 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한다면 소송행위로서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공소도 누가 해야 돼요? 검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특별소송행위 적격인 거죠. 공소하기야 뭐죠? 자격이니까. 따라서 검사가 아닌 사람이 공소를 제기한다면 그 제기는 뭐죠? 효과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고소권자가 없는 자가 한 고소, 이런 것들 다 뭐죠? 특별소송행위 적격으로 인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항 소송행위의 대리 해가지고 의의와 개념이 나왔는데,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피고를 대신해서 한 소송행위로서 누구에게? 피고 본인에게 직접 그 효과를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소송행위의 대리라고 하는데, 유의하실 것은 2번 구별점 해가지고 법원이나 검사의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판사가 바쁘다 그래가지고 그날 비서가 대리해서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또 검사가 바쁘다고 해서 뭐 밑에 있는 뭐 직원이 수사관이 와서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검사나 법원은 대리가 인정될 리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소송행위 대리는 누구에게만 인정되는 거죠? 피고인 또는 피의자 또는 제3자가 하는 행위를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번 대리의 허용 범위에 가지고 1.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서 표괄적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인데, 첫째, 의사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는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의 대표자도 법인의 소송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대리할 수가 있고요. 특별 대리인도 변호인도 보조인도 소송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대리할 수가 있고요. 경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 의사 무능력자나 법인이나 또는 변호인, 의사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또는 법인의 대표나 변호인, 보조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뭐가 주어져 있어요? 대리권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소송행위도 대리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그에 반해서 특정 소송행위에 대하여만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고소 또는 고소 취소의 대리는 포괄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정 신청의 대리나 변호인의 대리나 상소의 대리도 특정 소송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리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고발을 대리할 수 있느냐, 자수를 대리할 수 있느냐, 자백을 대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고소는 대리할 수 있지만 고발은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대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가 스스로 어떻게 고발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수와 자백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신만이 해야 되지 누가 대신해서 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뭐 특별히 법에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대리 법률 관계 해가지고 1.
대리권의 행사입니다. 일단 대리인이 하는 행위는 자신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할 것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2번, 만약에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항 소송행위의 내용이 나오는데 1번 소송행위 형식적 확실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송행위라는 것은 대단히 뭐죠?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공소가 제기되고 자꾸 재판 과정이 뭐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동적이고 발전적인 행사 절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쯤 이런 얘기죠. 요점 왔는데 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확실성이 의심된다면 또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또 이쯤 왔는데 확실성이 또 부정된다면 또다시 어떻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은 뭐죠?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소송행위를 위해서 요 형식적으로 뭐가요? 확실성이 요구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소송행위 부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부속 약관 해가지고 부자고 관자고 따가지고 부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하면서 그것에 부속시키는 제한 또는 약관, 특약 등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거든요. 자,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붙일 수 없습니까?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물론 명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때는 뭐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나와있지, 그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항 해가지고 소송행위의 방식이 나오는데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다시 말하면 말로 하는 것은 뭐예요? 구두주의고 서면,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서면주의인데 1번 구두주의에서 원칙적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뭐 사람 죽인 거 봤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봤습니다. 예,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고요. 특히 박스에 구술에 의해서만 가능한 소송행위 등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이건 뭐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인정신문. 안영찬입니까? 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몇 살입니다. 이런 본인을 인정하는 신문은 당연히 뭐예요? 구두로 해야 되는 것이고 검사의 모두 진술. 이 모두란 말이 뭐라 그랬죠? 맨 앞대가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재판을 시작할 때 모두 처음으로 하는 검사의 진술도 당연히 뭐죠? 구두로 말로 해야 되고요. 또 진술 거부권의 고지. 당신 불리하다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구두 말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신문이나 증인신문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말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진술도 진술이니까 뭐죠? 말로 해야 되고 뭐 변론의 제한, 변호인 그만 얘기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구두 말로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또 퇴정하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것도 당연히 뭐죠? 말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의 최후 진술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말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결의 선고도요 말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판결을 선고하는 데 가서 들어보시면 이게 안 들릴 수가 있어요. 판사가요 그냥 무슨 뭐죠 그 연불 외듯이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지같이 저걸 이렇게 말로 하나 이렇게 싶은데 원칙이 뭐죠? 말로 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 사람을 대비해서 그 나중에 그 판결문을 뭐 하긴 해요? 송달하긴 하지만 선고는 뭐죠? 구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의 고지도 뭘로 합니까? 구두로 한다는 거 쭉 보시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넘겨보시면 서면주의 해가지고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첫 번째 해가지고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한 소송 행위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외울 게 아니고요. 쭉 한번 어떻게 해요? 읽어보시면서 아 이게 이 얘기니까 서면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이렇게 깨달음, 느낌만 받으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병행해가지고 구두, 말로도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 고소 및 고발은 고발 및 그 취소는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기피 신청, 공소 취소, 증거조사 신청,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변론 분리와 병합 신청,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상소 포기 취하, 정식 재판의 청구 취하 등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방식 위반의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방식에 반하게 되면 그러한 당해 소송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